아침 달밤 바닥에서 강진혁은 눈을 떴다. 창문 틈새로 햇살이 길게 쏟아졌다. 잔인할 만큼 환했다. 햇빛은 방 안의 가난을 하나씩 들춰냈다. 벽지 끝에 번진 곰팡이와 구석에 기대어 선 낡은 배낭, 밤새 열리지 않은 생수병과 바닥에 구겨진 이불. 진혁은 멍하니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며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목 안쪽이 마른 종이처럼 긁혔다. 그때였다. 멀리서 들려오던 자동차 경적 소리, 탈탈거리던 낡은 냉장고 모터음, 복도를 걷던 누군가의 발소리. 그 모든 일상의 소음이 순간 단칼에 잘려나가듯 뚝 끊겼다. 방 안이 너무 조용해졌다. 조용한 게 아니라 누군가 세상의 소리를 손으로 눌러 막은 것 같았다. 사방이 진공 상태처럼 먹먹해졌다. 고막을 지지짐 누르는 기분 나쁜 고주파음만 방 안을 채웠다. 진혁이 상체를 일으켰다. 이불이 허벅지에서 미끄러졌다. 손바닥이 차가운 장판을 짚었다. 입을 열자 하얀 김이 새어나왔다. 그는 제 입김을 보고 한 박자 늦게 숨을 멈췄다. 5월의 아침이었다. 창문 밖에는 햇살이 있었고 밤안에는 겨울 같은 냉기가 깔리고 있었다. 옷장역, 방 안에서 아침 햇살이 가장 환하게 내리쬐는 자리. 그 밝은 빛 한가운데 시커먼 먹물을 쏟아부은 듯한 그림자가 고여 있었다. 그림자는 벽에 붙어 있지 않았다. 바닥에 떨어져 있지도 않았다. 마치 물 웅덩이처럼 빛 위에 떠 있었다. 진혁은 눈을 깜빡했다.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천천히 숨쉬듯 너울거렸다. 어둠 속에서 물에 젖은 듯 축축하고 나직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No. 진혁의 숨이 멎었다. 그의 손가락이 장판 위에서 굳었다.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보다 먼저 눈을 떼면 안 된다는 본능이 몸을 붙들었다. 내가 보이는구나. 7일 전 개성그룹 회장실. 강진혁은 책상 위에 놓인 종이 2장을 내려다보았다. 하나는 사직서, 다른 하나는 형사고발장. 종이는 새 것이었다. 모서리는 반듯했고 인쇄된 글자는 지나치게 선명했다. 오래 준비한 칼날처럼. 그가 7년 동안 청춘을 갈아 넣어 키운 회사는 오늘 그를 햄령범으로 버릴 준비를 끝내고 있었다. 진혁은 시선을 들어 올렸다. 책상 맞은편에서 장인 백만기 회장이 돋보기 안경을 천천히 벗었다. 백만기의 얼굴은 여전히 온화했다. 평생을 자비로운 기업가의 가면을 쓰고 살아온 노인이었다. 그의 뒤편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빌딩들이 낮게 깔려 있었다. 진혁이 밤새 뛰어다니며 따낸 계약들과 그 계약서 위에 세워진 유리벽이었다. 백만기는 안경을 접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소리는 작았지만 방 안에서는 유난히 크게 들렸다. 사인은 여기. 백 회장의 손가락이 사직서 하단을 톡톡 두드렸다. 정확히 서명란이었다. 도망칠 길도 변명할 칸도 없는 위치였다. 이게 뭡니까? 퇴로요? 감옥 가는 길 말고. 진혁은 헛웃음을 삼켰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이 입안에서 부서졌다. 화를 내면 안 됐다. 이 방에서는 화를 내는 쪽이 지는 사람이었다. 종이 한 장에 자신의 7년이 지워지고 있었다. 코피를 쏟으며 밤을 새우던 날들, 대기업 바이어들의 구두 밑참을 핥아가며 따냈던 계약서들, 새벽 회의실에서 혼자 불을 켜고 숫자를 맞추던 시간들, 그 모든 피땀의 결과가 이 방 안에서는 우물 취급을 받고 있었다. 기획실 자금 집행은 전부 현우가 전결했습니다. 제가 공금을 유출했다는 증거는 전부 조작된 겁니다.
조사 시작되면 회사 타격이 커. 태성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이 시기에 사위 스캔들로 시끄러워져서야 되겠나? 아버님. 백만기의 눈썹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웃음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다. 호칭 하나를 잘못 놓은 사람을 바라보는 아주 얇은 불쾌감이었다. 회장이라고 부르게. 이제 공식적인 관계는 끝났으니. 진혁의 입술이 닫혔다. 그 한마디로 가족이라는 문이 안에서 잠겼다. 형사 고발은 안 할 테니 지분과 재산 분할 청구권은 포기하게. 자네 출신을 생각해서 내가 베푸는 마지막 배려일세. 몸만 나가게. 진혁의 턱근육이 경련하듯 잘게 떨렸다. 처음부터 이 자리였다. 자신은 사냥개였고 이제 사냥개로서의 쓰임새가 끝나자 가죽까지 벗기려는 것이다. 백만기는 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래서 더 끔찍했다. 사람 하나를 버리는 일이 그에게는 오래 쓴 만년필을 서랍에서 빼는 일만큼 조용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처남 백현우가 시가 연기를 진혁의 얼굴을 향해 길게 내뿜었다. 백현우는 가죽 소파에 몸을 깊숙이 묻은 채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있었다. 이 방의 주인이 아닌데도 누구보다 주인처럼 앉아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의 고발장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정확히 감진혁의 이름이 적힌 칸이었다. 매형, 아니 이제 강진혁 씨라고 불러야 하나? 현우가 고발장 위 진혁의 이름을 톡톡 두드렸다. 장난감이라도 찾은 아이처럼 손끝이 가벼웠다. 이름 예쁘게 들어갔죠? 현우야. 그렇게 부르지 마. 이제 남인데. 백현우는 짧게 웃었다. 웃음 끝에 시가 연기가 묻어나왔다. 30억 횡령범, 태성 사위였다고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게 해줄게. 고맙다고 해야 하나? 개처럼 띄워준 건 맞으니까. 근데 착각은 하지 마요. 공은 주인 이름으로 남고 개는 목줄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왜 앞에 세웠겠어? 잘 되면 우리 사람이고 망하면 버릴 사람. 그게 딱 좋았거든. 너희들이 감히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가 키웠지. 당신이 키웠나? 백현우는 재떨이에 시가 끝을 눌러 껐다. 다담한 채가 검게 부서졌다. 돈은 우리 아버지가 댔고 당신은 그냥 월급 받은 거야. 착각이 길었네. 사냥개가 사냥터를 자기 땅인 줄 알면 주인이 목줄을 보여줘야죠. 진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주먹을 쥔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다. 피가 배어 나오는 느낌이 생생했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여기서 날뛰면 저들의 덫에 완전히 갇힌다. 백만기는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보고 있었다. 현우가 진혁의 마지막 자존심을 긁어내는 동안 백만기는 서류 위에 손을 얹고 기다렸다. 아직 한 사람의 카드가 남아있었다. 아내 백서연. 7년을 함께 산 아내만큼은 제 진심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녀마저 자신을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진혁은 사직서를 거칠게 낚아채며 일어섰다. 진혁이 회장실 문을 열고 나오자 가장 먼저 그를 맞은 것은 기획조정실의 소음이 아니라 비서실의 정돈된 침묵이었다. 평소라면 전무님, 차량 준비해드릴까요? 하고 먼저 몸을 일으키던 비서들이 오늘은 고개만 숙였다. 수석 비서의 손은 서류 위에서 잠깐 멈췄다. 막내 비서는 모니터를 보는 척하며 메신저 창을 급히 닫았다. 그 짧은 침묵만으로도 진혁은 알 수 있었다. 이 방 밖의 사람들은 이미 자신이 쫓겨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임원 전용 복도를 걸었다. 경련의 유리에는 아직도 전무 강진혁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 아래를 지나가는 자신의 모습은
벌써 이 회사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낯설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안에는 박도영 과장이 타고 있었다. 손에는 결제 파일이 들려 있었다. 그는 진혁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와 굳은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함께 타고 있던 직원 하나가 본능적으로 뒤로 반걸음 물러났다. 손에 든 서류체를 가슴 앞으로 끌어안는 그 작은 움직임이 방금 전까지 전무님이라며 허리를 숙이던 회사가 진혁에게 건넨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다. 도윤은 물러나지 않았다. 전무님, 진혁은 대답하지 못한 채 도윤의 얼굴을 보았다. 자신이 직접 데려와 키운 실무형인지 숫자와 계약서를 보는 눈만큼은 누구보다 정확했고 정치질은 못했지만 허튼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도윤아, 들어가. 너까지 다치지 마.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도윤은 더 가까이 오지 못했다. 다만 문이 열리기 직전 층수 표시를 보는 척하며 더 낮게 말했다. 회사 지금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전무님이 맡고 있던 거였어요. 전무님 빠지면 오래 못 갑니다. 진혁의 숨이 아주 잠깐 멈췄다. 묻고 싶은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문은 이미 1층을 향해 열리고 있었다. 1층 로비의 문이 열리자 그제야 사람들의 목소리가 밀려왔다. 저 사람이야? 쉿, 들려. 근데 진짜 30억이래? 기획실 돈이 다 저 사람 명의로 빠졌다잖아. 진혁이 걸음을 옮기자 사원증을 맨 직원 둘이 동시에 시선을 피했다. 방금 전까지 같은 회사 사람이던 이들이 이제는 더러운 소문을 피해 지나가듯 그의 곁을 비켜섰다. 진혁은 로비의 자동문을 지나 밖으로 나왔다. 유리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들렸다. 태성그룹 로고가 박힌 유리문 너머로 그의 그림자가 잘려나갔다. 집코실. 백소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우아한 자태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남편이 나락으로 떨어졌음에도 그녀의 눈빛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거실은 밝았다. 큰 창으로 들어온 오후빛이 대리석 테이블을 희게 비췄고 찻잔에서는 김이 아주 얇게 올라왔다. 그 밝음이 더 잔인했다. 서윤은 초조해하는 진혁에게 찻잔을 밀어보냈다. 마셔. 손 차갑다. 진혁은 찻잔을 보지 않았다. 대신 아내의 두 손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가냘픈 역지에는 늘 반짝이던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가 사라지고 맨살만 촉촉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는 그 손에서 먼저 답을 읽었다. 그래도 입으로 듣기 전까지는 믿고 싶지 않았다. 너는 알고 있었어? 서윤은 대답 대신 찻잔 받침의 위치를 아주 정교하게 바로잡았다. 딸깍하는 도자기 소리가 서늘하게 거실을 울렸다. 당신 오늘 너무 지쳤어. 일단 앉아서 차부터 마셔. 백서연, 아버님하고 현우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었냐고 묻잖아. 그러니까 더 조용히 끝내야지. 진혁은 한참 동안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 말 안에는 놀람도 분노도 걱정도 없었다. 정리만 있었다. 너 지금 나한테 끝내자고 한 거야?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찻잔의 손잡이를 손끝으로 돌려 정확히 오른쪽으로 맞췄다. 늘 그랬듯 그녀는 흐트러진 것을 참지 못했다. 남편의 인생도 예외가 아니었다. 서윤아, 나 오늘 회사에서 걸어 나오는데 직원들이 나를 피하더라. 다들 내가 더 훔친 줄 알아. 네 동생이 만든 서류 하나 때문에. 그래도 너는 알잖아,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그 돈에 손댈 사람이 아니라는 거. 너는 알잖아. 알지. 그 짧은 한마디에 진혁의 손이 테이블을 짚었다.
너무 빨리 나온 대답이었다. 너무 차분한 인정이었다. 그럼 말해줘. 아버님한테든 현우한테든 네가 말하면 돼. 너만 내 편이면 나 버틸 수 있어. 내가 왜 당신 편이어야 해? 찻잔이 살짝 흔들렸다. 진혁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으로 말렸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 오래 머문 손님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진혁은 웃으려다 실패했다. 입꼬리가 올라가다 멈췄고 목 안쪽에서 마른 숨이 새었다. 우리 부부잖아. 부부는 서류고 피는 아니잖아. 진혁의 시선이 멈췄다. 찻잔의 김이 둘 사이를 아주 얇게 가로막았다. 서윤은 그 김 너머에서 한 번도 눈을 피하지 않았다. 피? 그래서 말로 끝내주는 거야. 서윤은 가방을 열어 이혼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로 조용히 밀어냈다. 봉투는 찻잔 옆에서 멈췄다. 다정함과 폐기 처분이 같은 테이블 위에 놓였다. 그리고 그녀는 품에서 꺼낸 빳빳한 수표 몇 장을 그 위에 겹쳐 올렸다. 정확히 5천만 원이었다. 진혁은 수표를 내려다보았다. 7년이 숫자로 환산되어 있었다. 그것도 아주 작게. 그래도 그동안 당신 고생했으니까 내가 위자료로 5천은 챙겨줄게. 밖에서 굶어 죽지는 말아야지. 백소연. 진혁이 이혼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려 하자 서윤이 아주 나직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더 얹었다. 싫으면 안 받아도 돼. 서명 안 하고 법대로 가도 상관없어. 대신 내일부터 기자들이 네 고향으로 갈 거야. 뭐? 마을 사람들한테 묻겠지. 강진혁 씨가 원래 돈 욕심이 많았냐고. 부모님은 아들이 회사 돈 빼돌린 걸 알고 있었냐고. 시골집이 그 돈으로 고친 거 아니냐고. 그분들은 상관없어. 상관없게 만들 힘이 당신한테 있어? 당신 아버지는 새벽마다 밭에 나가신다며. 어머니는 아직도 장날마다 참기름 팔러 나오시고. 내일 그 장터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면 두 분은 어디를 보고 걸으실까? 진혁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그는 서윤의 얼굴을 보았다. 서윤은 수표의 모서리를 서류 봉투와 맞췄다. 진혁의 시선이 그 손끝에 묶였다. 테이블 위 수표가 조금 밀렸다. 진혁의 손등이 그 끝에 닿았다. 돈은 따뜻하지 않았다. 서윤의 말보다 더 차가웠다. 제발. 나한테 이러는 건 참을게. 근데 우리 부모님은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서명해. 당신이 조용하면 그분들도 조용히 살 수 있어. 진혁은 펜을 들었다. 사각거리며 펜 끝이 종이를 거칠게 긁어내렸다. 이름 세 글자를 쓰는 동안 그의 눈앞에 아버지의 흙묻은 장화와 어머니의 갈라진 손등이 스쳤다. 진혁은 이혼 서류에 이름을 적었다. 그의 7년이 단돈 5천만 원짜리 적선 수표와 함께 바닥으로 내던져졌다. 짐은 내가 사람 시켜서 보내줄게. 여기서 오래 있으면 당신만 더 초라해져. 진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더 버티면 무너질 것 같아서였다. 그는 수표도 찻잔도 서윤의 손도 보지 않고 일어섰다. 문 앞에서 한 번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귀에서는 찻잔 받침이 다시 한번 아주 작게 울렸다. 일주일 뒤 보증금 없는 달방 구석. 담 안에는 먹다 남은 소주병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진혁은 낡은 벽지에 머리를 기댄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보았다. 그의 손톱 밑에는 바닥장판을 손가락으로 긁다 생긴 먼지와 마른 피가 새까맣게 엉겨붙어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찢어진 이혼 서류의 잔해와 백소연이 던져준 수표가 구겨진 채 굴러다녔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수표를 찢으려 했다. 그리고 매번 멈췄다. 자존심은 찢으라고 했고 부모님 얼굴은 잡아두라고 했다. 진혁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바닥을 쳤다. 주먹이 깨져 피가 흘렀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어머니라고 떠 있었다. 진혁은 휴대폰을 받지 못했다. 손이 화면 위에서 멈췄다. 받으면 목소리가 무너질 것 같았다. 받지 않으면 아들이 아직 괜찮은 척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진동이 멈췄다. 곧 문자 하나가 들어왔다. 밥은 먹었니? 아버지는 오늘도 새벽부터 밭에 나갔다. 바쁘면 답 안 해도 된다. 바닥에 떨어진 수표가 눈에 들어왔다. 진혁은 그것을 찢으려다 손가락을 멈췄다. 흙 묻은 장화와 새벽밭, 참기름병을 닦던 어머니 손과 장터 한쪽에서 아들을 자랑하던 목소리. 어머니는 언제나 바쁘면 답하지 말라고 했다. 정작 가장 답해야 할 날이면 진혁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수표를 찢지 못했다. 부끄러움보다 무서운 건 부모님이 대신 부끄러워지는 일이었다. 그때 진혁의 손끝에 낡은 배낭 구석에서 툭 튀어나온 기이한 물건이 걸렸다. 붉은 비단 주머니. 평생을 시골에서 무속인으로 살았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진혁의 손에 꼭 쥐어주었던 유품이었다. 진혁아, 네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죽고 싶을 만큼 지독한 절망이 찾아오거든 이 주머니를 열어보거라. 진혁은 피 묻은 손으로 비단 주머니의 끈을 거칠게 풀어헤쳤다. 주머니 안에서 나온 것은 누렇게 바랜 부적 한 장이었다. 부적은 오래된 종이처럼 가벼웠다. 그런데 손바닥에 받는 순간 이상하게 뜨거웠다. 진혁은 부적을 바닥으로 내던지려 했다. 바로 그 순간 부적 표면의 붉은 문양이 살아 움직이듯 꿈틀거렸다. 눈이 멀 것 같은 백색의 황금빛이 화악 하고 뿜어져 나왔다. 빛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진혁의 몸을 타고 무자비하게 밀고 들어왔다. 진혁은 그대로 검은 암전 속으로 추락하며 정신을 잃었다. 검은 심연. 진혁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바닥은 물 같았지만 젖지 않았다. 어둠은 멀었지만 바로 코앞에 있는 것처럼 눌러왔다. 안개 너머에서 할아버지가 다가왔다. 저 죽은 겁니까? 잘 됐네요. 저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네가 알던 세상이 끝난 것뿐이다. 그게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작았던 게다. 네가 당한 일은 아프고 억울하지. 하지만 큰 일은 아니다. 너는 산 사람들이 만든 울타리 안에서만 살았다. 그것들이 무너지니 세상이 끝났다고 믿는구나. 그럼 뭐가 남습니까? 제게 뭘 더 보라는 겁니까? 이제부터 네가 마주할 세상에는 돈으로 덮이지 않는 원한이 있고 서리로 지워지지 않는 죽음이 있고 살아있는 놈들이 묻어버린 목소리가 있다. 새로운 세상을 살아라. 저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새로 가야지. 네가 버려진 줄 알겠지. 아니다. 너는 밀려난 게 아니라 다른 문 앞에 세워진 것이다. 살아서 확인해라. 아직 네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겨우 문 앞에 선 게다. 진혁은 거친 숨을 내쉬며 바닥에서 몸을 일으켰다. 창문 틈새로는 따스한 5월의 아침 햇살이 하얗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꿈이었나?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멀리서 들려오던 자동차 소리가 단칼에 잘려나가듯 뚝 끊겼다.
냉장고 모터음도 완전히 멎었다. 사방의 소음이 소멸했다. 구막을 무겁게 짓눌러 오는 먹먹한 구주파음. 뺨을 스치는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입을 열자 하얀 김이 새어나왔다. 옷장 곤틈 아래로 젖은 머리카락을 꽉 짜는 듯한 축축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처음에는 머리카락 한 올처럼 보였다. 그 다음에는 젖은 실타래처럼 뭉쳐졌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검은 물이 스르륵 번졌다. 햇빛이 가장 환하게 닿는 자리인데도 그곳만 마치 먹물을 쏟아부은 듯 칠흑 같은 어둠이 뭉쳐 있었다. 진혁은 뒤로 물러나려 했다. 발뒤꿈치가 빈 소주병에 닿았다. 병은 아주 작게 굴러갔고 그 소리마저 곧바로 어둠에 삼켜졌다. 그 칠흑 같은 틈새를 찢고 사람의 형상을 닮은 무언가가 바닥으로 흘러내리듯 기어나왔다. 사지의 관절이 전부 반대 방향으로 꺾인 채 기어오는 형상. 오랫동안 물에 잠겨 있었던 것처럼 푸르스름하게 죽은 피부. 여자의 목은 이미 부러져 왼쪽 어깨 위로 90도 각도로 덜렁거렸다. 진혁의 숨이 거칠어졌다. 도망치라고 몸이 먼저 외쳤지만 무릎은 장판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뼈가 맞춰지는 소리와 함께 여자의 고개가 정면으로 세워졌다. 양옆으로 찢어진 입술 사이로 검은 침 같은 것이 울컥 고였다. 그녀가 진혁의 코앞까지 얼굴을 밀어넣었다. 코를 찌르는 지독한 비린내. 진혁은 눈을 감지 않았다. 감지 못했다. 너. 귀신의 손가락이 진혁의 눈동자 바로 앞까지 뻗어왔다. 진혁의 숨이 목 안에서 긁혔다. 귀신의 입술이 양옆으로 천천히 찢어졌다. 내가 보이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